자, 이제 19번 문제를 봅니다.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령상 용어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루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주환경 개선 사업이라 하면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 2번이 틀렸죠. 주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해야 되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해야 되고 노불량 건축물이 가닥이 밀집한 지역의 주환경 바꾸는 사업이죠.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대한 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택 재건축 사업이다 해야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3번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은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다. 4번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안에 소지하는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종 소유자에 해당되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환경 개선 사업일 때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 토종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에요. 5번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얻어서 아파트 1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이때 아파트나 1주택은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짜리예요.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런 토지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주택단지로 인정됩니다. 역시 맞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틀린 내용은 2번 재건축 사업이다 해야 맞는 내용이죠. 자, 이 문제는 1번 지문은 131쪽에 요약서 131쪽에 있고 2번은 130쪽에 3번 지문은 131쪽에 4번 5번 지문은 132쪽에 있습니다. 132쪽에 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로 갑니다.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할 경우 기준일 다음 날부터 가로 안에 해당하는 토지, 주택 등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 자, 기준일이란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역제를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한 날이죠. 이 기준일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정비 사업을 하는 곳에 있어서 주택 등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 기준일 이전에 그러한 증가된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권리를 인정하지만은 기준일 제도를 두어서 기준일 이후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주택 등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만 인정함으로써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권리 증가되는 행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권리가 증가되지 않는 행위가 답이 되겠죠. 1번에 보시면 한 필지 토지가 수개 필지로 분할되었다면 권리가 늡니다. 해당이 됩니다. 2번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요.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했다면 역시 공동주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권리가 늡니다. 3번에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여 토종 소유자 증가하게 되면 권리가 늘겠죠. 4번 수개 필지의 토지가 한 개 필지 토지로 합병이 됐다. 여러 개의 권리가 된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합병을 하게 되면 권리가 이거는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권리 증가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5번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 소유하게 되면 권리가 둘로 늡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여기 해당됩니다. 답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요약서 163쪽에서 164쪽에 걸쳐져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21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 21번 문제 역시 일반적인 요약서에서는 자, 이런 내용을 주로 쉽게 보기 힘드는 아주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로 만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문제도 사실 지엽적인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은 맞출 수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런 지엽적인 부분을 정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맞추라기보다는 좀 여러분 수험생을 조금 괴롭힐 목적으로 지엽적으로 출제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 및 기속에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 안에 소지하는 토해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우선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내용은 맞는 내용이에요. 자, 정비 기반 시설, 즉 정비 사업을 하는 곳에서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자신의 토지나 건축물이 수용된 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에게는 정비구역 안에 소지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매각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 매수 청구권을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1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상당 범위 안에서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자, 여기에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옛날에 있던 여기에 도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로가 새로운 정비 사업을 해서 도로가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요 부분은 이 토지, 이제는 요것이 새 도로가 되었으니까 정비기반 시설로 설치된 이 새 도로가 되고 이 옛날 구도로는 국가지자체 소유의 도로죠. 자, 이것은 용도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것이 조합이 설치했다면 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이 도로의 설치 비용 상당 범위 안에서 이 부분의 도로 부지를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내용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가 우선 매수하고자 할 경우에 우선 매수에 관한 공급부터 14일 이내에 사업 시행자의 서면으로 매수 청구를 해야 됩니다. 1번 질문에 매수 청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4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자,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된 때 조합에 양도된 것을 본다. 자, 여기에 있는 자, 정비사업으로서 이 도로를 새 도로를 조합이 설치했다면 용도 폐지된 이 도로 부지는 조합의 앞에서 우리가 2번 지문에서 양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양도가 언제 된 것으로 볼 거냐? 자, 준공인가된 때 조합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하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도로에 대해서 즉 공공시설에서 관리청에게 자, 준공인가를 통지한 때입니다.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 이때 자, 조합에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준공인가된 때 양도된 것이 아니라 이 새 건물의 이 새 시설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 준공인가를 받고 그 준공인가에 대해서 자, 관리청에게 통지를 했을 때 자,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해야 맞습니다. 4번이 틀린 답이에요. 5번 사업 시행자는 관리청에 기속될 정비 기반 시설과 사업 시행자에 기속될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 세목을 정비 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틀린 것은 4번 준공인가된 때가 아니고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 자,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4번이 틀린 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지문에 대해서는 우리 요약서에 있습니다. 167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나머지 지문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22번 문제.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이 한 주택을 공유를 하고 올 경우에는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한다. 자, 공유관계일 때는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1주택을 공급한다 해야 맞습니다. 자, 틀렸죠. 2번 지나치게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 대지 건축물이 적정한 규모가 되도록 합니다. 즉 가만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2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수립한다 했으니까 맞고 4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5번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 지정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을 역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질문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공유관계일 때는 소유자 수만큼 주택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자, 1번 지문은 162쪽에 있고 자, 그다음에 2번, 3번은 160쪽에 자, 4번 지문은 162쪽에 5번 지문도 160쪽에 있습니다. 자,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23번 문제로 갑니다.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령상 재개발 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권이 자,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으로 봅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 대표하죠. 역시 맞고 3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4번 당년 퇴임된 조합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5번 조합의 이사는 당의 조합의 대원이 될 수 있다. 자, 조합장을 뺀 임원, 즉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는 요약서 148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역시 업무에 해당됩니다. 조합 설립 위한 창립총회 개최도 마찬가지. 개락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토종 소유자 동의서 진구.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추진위원회 업무가 맞습니다. 5번에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부담내역 결정은 자, 이것은 조합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는 조합총회 의결 사항이고 나머지는 추진의 업무 사항이에요.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이것은 요약서 144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25번 주택법으로 갑니다. 올해 주택법에서는 조금 생각 외로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문제가 좀 나왔어요.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것은 사실상 법이 폐지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를 정부에서 발표했던 부분인데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폐지를 뭐 대부분 정부에서는 곧 할 것이다라고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이런 부분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폐지를 앞두고 있는 법은 뭐 출제를 좀 자제해 주는 것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례인데 이렇게 꼭 굳이 이렇게 출제를 한다는 자체가 수험생들에게 조금 혀를 찌르는 그러한 문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봅시다. 25번 주택법령상 주택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 건축비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이 답이죠. 옳은 것이니까. 2번
한국토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 입주자 모집할 경우에는 시장구청장 승인을 받는다. 자,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장구청장이 입주자 모집에 대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토주택공사, 지자체 같은 공공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승인받지 않아요.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시장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복리시설, 즉 상가 같은 것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받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합니다. 틀렸습니다. 4번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산재 정규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자,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하면 틀렸죠. 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다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다가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공시해야 됩니다. 자, 틀렸습니다. 5번 자,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부하는 높이 150m 이상의 공동주택,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150m 이상일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하면 틀리죠.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어요. 25번 문제 1번이 답인데, 자, 1번은 250쪽에 있고, 2번은 246쪽, 3번도 246쪽, 4번은 251쪽에, 5번은 250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26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우리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라는 것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 정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강고하는 행위가 공급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자, 여기 해당되지 않는 행위를 찾아라 이 뜻이에요. 자, 주택상한사채 정려, 주택상한사채는 가지고 있으면 주택으로 이 사채권자가 상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서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정려 행위도 양도에 들어가니까 해당이 되겠죠. 입주자저축 정서, 자, 입주자저축 정서는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정서에 들어갑니다. 역시 알선 행위 못하도록 되어 있죠. 3번에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채권에 불과합니다. 자, 이것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서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3번이 답이에요. 4번 시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를 매매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 자, 무허가 건물 확인서는 자,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정서에 들어갑니다. 광고해서는 안 되죠. 5번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이주택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즉, 자, 매매, 즉, 역시 양도에 들어가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이것은 3번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 문제도 올해 출제되리라고 예상됐던 문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요약서 257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도 올해 출제되리라고 예상이 됐던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틀린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0m 이하여야 되죠. 왜? 공주택 규모 이하가 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3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80m 이하인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자, 그렇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류가 자, 단지형, 연립이 있고, 자, 다세대가 있고, 원룸형이 있습니다. 자, 이 원룸형은 자,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연립주택도 될 수도 있고, 다세대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원룸형이 되려면 주거전용 면적이 12제곱미터 이상, 자, 5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은, 자, 원룸형으로 보는데,
자, 여기에 85제곱미터인 아파트. 아파트는 자,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되려면은, 즉 원룸형에 해당되려면은 이 주거전용 면적 기준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85제곱미터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맞는 내용이죠. 4번.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정하지 않습니다. 역시 맞고. 5번.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 즉 주인집과 원룸형 가치는 준주거지역에서도 당연히 허용되고, 자,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아닌 지역에서도 허용되기 때문에 5번 내용은 역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건축할 수가 없다 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과 그 밖의 주택을 같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자,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에다가 그 밖의 주택 1세대 같이 설치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주택은 뭐 어느 용도지역이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에도 당연히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설치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5번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요약서 231쪽에서 23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법령상 최저주거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국토양부 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기준을 설정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2번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 포함됩니다. 맞아요. 3번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고, 4번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포함됩니다. 5번 사업주체가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 맞는 내용이고 3번이 틀렸는데, 최저주거 기준에는 주택의 분양 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233쪽에 요약서에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29번 문제로 갑니다. 갑은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 제한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단 사업주체는 지방공사가 아니고 세대원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다 했습니다. 그럼 1번 갑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은 기산점은 대상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니까 맞습니다. 2번 대상주택이 수도권 외 지역입니다. 지방이다 이 말이죠. 비투기과열지구인 공공택지에 소재할 경우에는 갑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이다. 2번이 틀렸어요. 3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만일 이것이 투기과열지구다 했으면은 3년인데, 자, 비투기과열지구인 공공택지라 했으니까 1년이다 해야 맞습니다. 3번. 갑이 대상주택을 전매할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맞고, 자, 4번 갑이 상속에서 취득한 주택으로 갑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자, 갑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있죠. 5번 갑이 건물로 인하여 전원이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을 이전할 경우 수도권을 이전할 때는 전매 대상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5번 내용 맞습니다. 4번, 5번 다 맞고 틀린 것이 자, 여기에 있는 2번이 틀렸죠.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이 된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요약서 254쪽에서 255쪽에 걸쳐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30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상한 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해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세대원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택상한 사채는 원칙적으로는 양도, 중도 해약이 금지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로 허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닌 걸 찾아라 이 뜻이에요. 1번 세대원이 취약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임 다른 행령 이전할 때는 허용이 됩니다. 자, 2번 세대원의 질병 치료로 인해서 전원이 다른 행령을 이전할 때도 허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세대원이 근무로 인해서 전원이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령구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일부 하면 안 되고 전부가 세대원 전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때만 허용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다는데요. 자, 다음 4번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도 허용이 되고, 5번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할 때도 허용이 됩니다. 틀린 것이 3번인데 세대원 일부가 아니고 전부가 다른 행정 이전할 때 허용된다 해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30번 문제는 유학서 266쪽 266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1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법령상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주택거래 계약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단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을 제외합니다. 1번 주택거래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이다. 자, 틀렸죠. 아파트만 됩니다. 다세대나 연립은 되지 않습니다. 2번 신규로 건설 공부한 주택을 입주자로부터 매수할 경우 주택거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자, 신규로 건설 공부한 주택을 입주자로부터 매수할 경우에 이때는 신고를 해야 되죠. 만일에 사업주체로부터 처음에 신규로 분양을 받았다, 취득했을 때는 신고하지 않지만은 신규로 건설을 공급한 주택을 그 입주자로부터 다시 전매받았으니까 매수했을 때는 신고 대상이 되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3번. 자,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아파트를 대가 없이 정려받은 경우에도 주택거래 계약을 신고해야 된다. 대가성이 없었을 때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4번 주택거래가액 9억 원인 경우에는 주택거래 계약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자,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은 6번 초과 거래일 때는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내용이 맞아요. 자, 5번 주택거래 가액이 9억 원인 경우에 주택거래 계약 신고에는 거래 대상 주택의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도 6억 원 초과 거래일 때만 신고하기 때문에 9억 원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답이다. 5번 역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4번이 맞고 남이 틀렸는데 아마 수험자 입장에서 조금 당황을 할 부분이 2번 지문 같은 게요. 그래서 신규로 건설 공부한 주택까지 읽고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아니냐라고 체크한 수험생들이 제법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정을 팔 수도 있는 형태가 나올 수 있죠. 이번 지문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신규로 지금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신규로 취득된 것을 입주자로부터 다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이 문제는 268쪽 요약서 268쪽에서 269쪽에 걸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2번부터는 건축법에 관한 문제인데 올해 건축법은 상당히 논란이 많은 문제들이 많고 또 상당히 지엽적이고 까다롭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건축법 쪽에서 출제됐던 문제 중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또 복수 정답이나 이런 것이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런 문제가 복수정답이 인정이 될 수 있는, 이재희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있는지 자 검토를 한해 봅시다. 먼저 32번 문제부터 봅시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토양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 제한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2번 국토양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이 환경보존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에 역시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다 했으니까 맞고, 3번 건축허가 제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가 아니고 1년 이내 범위 안에 제한기간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죠. 3번이 1년 이내 연장이죠. 4번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가 있고, 5번 국토양부 장관은 보고받은 시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 인정하면 해제 명할 수 있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년 이내 범위 안에 기간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91쪽에 요약서에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33번 문제.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라 했습니다. 1번 송개우리가 있는 토지의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백의 외벽면에는 옹백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및 밖으로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자, 옹백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을 제외한 것이 밖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옹백을 지지한다든지 배수를 위한 시설물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요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튀어나와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옹백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을 제외한 것이 밖으로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해야 맞는 내용이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이 보행 자동차 통행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6m가 아니고 2m 이상입니다. 틀렸습니다. 3번 도시계획 시설에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조경 의무가 있다. 자, 도시공계획 시설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자, 이것은 뭐 존치기한이 3년이 원칙인데, 자, 여기는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연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인 자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 유통 시설의 경우에는 공용시 설치해야 된다. 자, 농산물 유통 시설은 자 판매 시설이지만은 공용공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건축물 지표 아래에 있는 부분은 건축선의 수익면 넘어서도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답이고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질문은 자, 요약서에 197쪽에 있고 2번은 200쪽에, 자, 그다음 3번은 198쪽에, 자, 4번은 자, 199쪽에 있고 5번 주문은 202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이 맞는 답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34번 문제. 자, 이거는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 자, 봅시다. 지하층이 2개 층이고 지상층은 전체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지하층이 2개 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개 층이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바닥 면적이 자 600제곱미터다. 자, 이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예요.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해당하는 부분이 자 여기 절반쯤 해당하는 요 부분이 자 요 부분이 높이가 자 12m고 나머지 요 부분 높이가 자 16m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층수를 봐라. 단 건축물 높이는 건축법령에서 산정하는 것이고 지표면에 고주차가 없고 옥상에 별도 설치물이 없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이런 건물은 4m를 자 한 층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이 건물은 이 부분에서는 12m니까 여기는 3개층이 되죠. 4m 한 층으로 보니까 여기는 4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물의 자 층이 부분에 따라 달랐을 때는 가장 많은 층을 그 건물 층수로 보니까 4층이 답이 됩니다. 3번이 답이에요. 자, 이거는 214쪽의 요약서에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35번 문제. 자, 요 문제도 조금 복수 정답이 인정될 수 있는 뭐 이의제기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건축법령상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아니고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2번.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연면적에는 자, 지하층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2번 지문은 맞는 내용이고 3번. 건축법 규정을 통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건폐율 최대 한도가 강화 적용할 수 있으나 자, 이를 완화 적용할 수는 없다. 강화 완화 다 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용적률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적률 제한은 자 연면적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이 건물이 이 하나의 대지에 두 개의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의 연면적이 있고 이 건물의 연면적이 있죠. 이 두 가지 더한 합계, 즉 연면적의 합계로 자 용적률 제한을 한다 해야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연면적을 각 건물 연면적을 다 더한 합계를 용적률로 가지고 제한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도시지역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자, 요것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좀 보면은 자,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을 한다 봅시다. 자, 여기에 200제곱미터짜리 자, 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자, 이 건물이 있는데 요걸 지금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100씩 이렇게 분할한다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100제곱미터 대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보고 자, 요거 40제곱미터라 하고 요거는 60제곱미터라 합시다. 자, 여기에 건폐율을 50%다 하게 되면은 자, 이 건물을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했을 때 분할하기 전에는 자, 이 하나의 대지에 이 건물의 연면적 즉 단층이라면 이 자, 건축 면적의 합이 100이니까 200제곱미터 절반 딱 50에 맞춰 놨죠. 자, 그런데 자, 이걸 100씩 나누면서 이 대지에는 60제곱미터짜리 건물이 들어가도록 이 대지에는 40제곱미터짜리가 들어가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건폐율은 50%니까 자, 이 경우에는 자, 건폐율 50%니까 건축물이 50제곱미터까지 앉힐 수 있죠. 그래서 이 건폐율 기준에 자, 미달되게끔 건물이 건축 면적이 미달되도록 분할을 한 경우에 해당되고 자, 요것은 이 건폐율 기준에 초과되도록 분할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초과되는 분할이 됐을 때, 자, 이 5번 질문은 건축물인 대지 분할했을 때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 형태가 가능하다. 라고 지금 지문이 5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지 분할을 할 경우에 건폐율 기준에 초과되는 분할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초과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폐율이 50%일 때는 이걸 분할했을 때는
이 대지가 100이라면 이 건축물이 지금 50까지 앉힐 수 있는데 60이 돼버렸으니까 초과되는 분할이 돼버렸죠. 이걸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은 5번 질문처럼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는 이런 분할은 허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5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출제자가 우리 지금 현재 이 건축법령의 이 해당 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이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지를 분할할 때는 여러 가지 건축 제한 기준에 법에는 미달되게 분할하지 마라 했는데 그 중에 기준 중에 하나가 건폐율 기준과 또 하나는 용적률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 용적률 기준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기준에 초과되는 분할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제자가 법에 정해진 의대로 미달되는 것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을 잘못 해서 출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 이것이 아니라 초과되는 분할이 아니라 미달되는 분할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능하죠. 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도 맞는 답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5번은 충분히 여러분이 좀 이의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 방금 들은 설명을 참고하셔서 이의제기를 해서 이 부분을 구제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지문은 31쪽에 있어요. 요약서.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자 213쪽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번 지문은 215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5번도 복수정답 인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 소견이다. 방금 그 근거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36번 문제로 갑니다.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래는 고려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자, 특별시나 관객시에 소지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시랑 관객시 허장 받거나 자, 신고해야 된다. 자, 용도 변경은 자,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나 군수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은 자,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가 대상 건축물 중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는 경우는 있지만은 모든 용도 변경에 대해서 허가 신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구청장이나 군수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된다야 맞습니다. 자, 2번 영업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허가받아야 된다. 자, 요거는 용도 분류표를 알고 있어야 되죠.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자, 그러면은 영업시설이 여기에서 있던 것을 자, 문화지표로 위로 올라가니까 이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2번 지문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교육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다. 교육복지에서 전기통신 용도 변경하니까 신고가 아니고 이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 변경은 허가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물 대장 변경 기재 신청 대상이죠. 자, 그래서 틀렸고 5번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 대상인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허가 대상이나 신고 대상은 100제곱미터 용도 변경되면은
자,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 대상인 경우에 한해서 500점 이상일 때는 자, 용도 변경되는 부분 바닥면적 500점 이상이 되면은 허가 대상일 때만 건축사 설계합니다. 그래서 허가 신고 대상 다 100점 이상일 때는 자, 사용 승인 받아야 되죠. 받을 수 없다 했으니까 5번 역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맞는 지문은 2번이 맞고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176에서 177쪽까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17쪽, 자, 37로 문제. 자, 이 문제가 지금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논란도 많고, 의외로 상당히 까다롭고, 그 다음에 출제자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까다롭게 출제를 하려고, 자, 문제를 막 쉬운 말로 디비 쪼다 보니까, 희한하게 꼬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는 몽땅 다 맞다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37번 문제를 왜 그런지 봅시다. 자,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 신축은 신고 대상이다. 자, 1번 지문은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틀린 부분이 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신고에서 자,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 정축, 개축, 재축일 때는 신고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신축이랬죠. 자, 그런데 또 신고 사항 중에는 연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의 합이 자,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자, 건축, 즉 신축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출제자는 요걸 의도하고 낸 것 같습니다. 자, 바닥 면적 합계가 80제곱미터 이내인 단층 건축물이었죠. 결국은 단층은 바닥 면적 85제곱미터니까 결국은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가 되니까 이때 신축은 신고 아니냐, 이걸 의도하고 낸 것 같은데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고 단층 건축물이니까 결국 이 건물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는 신고가 아니냐. 자, 이래서 맞는 뜻이다라고 출제를 했지만은 만약 이게 출제가 이렇게 됐다면은 자,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85제곱미터 이내란 말이 없어야 이 1번 지문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 대상이 돼야 맞는데, 그러면은 저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연면적이 지금 85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신축은 자 신고다 해야 맞는 지문을 이 출제자가 85제곱미터 이내란 말을 썼어요. 이내, 즉 이하란 뜻이에요. 건축물의 신축은 자 신고고, 그럼 이걸 반대해서 가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되는 건축물의 자 신축은 허가란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신축은 자 신고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이 기준과 맞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85제곱미터 초과되고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되는 신축까지 허가사항으로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자 1번도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이내란 말이 없어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1번도. 자, 그 다음 2번.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죠. 요거는 맞아요. 3번.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변경할 경우 신고를 해야 된다. 건축주 변경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맞습니다. 4번. 건축 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해야 한다.
자, 지금 산업인력공단의 가답안 발표에서는 4번이 맞는 것으로 여기 답이 발표됐어요. 이게 답이다 이래 했는데, 자, 요거는 엄격히 이거는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자, 왜냐? 건축법 시행령 15조 8항 단서에 따라, 자, 건축법 시행령 15조 8항 단서에 따라서, 자,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자, 축조할 때는 건축 신고를 한다든지 건축 허가를 할 때 미리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축조할 것이다라고 서류를 미리 제출을 해줘야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사용 가설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제출했다는 말이 없는 한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4번이 결정적으로 틀린 이유는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15조 8항 단서에 따라서 공사용 가설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제출했다는 말이 없는 한, 자, 별도로 신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4번 내용이 지금 현재 가답안에서는 틀린 문제로 나와 있는데, 틀린 문제가 아니라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용 가설 건축물에 관한, 자, 사항을 미리 했다는 표현이 없는 한은 이 가설 건축물에 대한 축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맞는 내용입니다. 5번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연면적의 변화가 없으면은, 자, 우리가 이전 같은 경우 허가 대상이지만은 원칙적으로 이전을, 즉,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되는데, 이전은 원칙적으로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자, 연면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전 같은 경우에, 자, 변경 신고해도 관계됩니다. 맞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엄격히 틀린 지문은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고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답은, 자, 4번이라 했는데 4번은 오히려 더 맞는 쪽에 속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발표됐던 답과 변화가 생깁니다. 자, 이랬을 때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결국은 맞다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이걸 맞는 것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역시 맞기 때문에 모두 정답 처리를 해줘야 할 문제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출제자가 너무 이 수험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문제를 너무 꼬아내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내년 시험부터는 이렇게 이런 문제는 좀 출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문제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제가 비판을 받아야 할 그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38번 문제.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도 정답 처리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자, 기억에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 아래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자,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될 경우에 대지의 종류가 같은 범위 안에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죠. 이런 재축이 아니고 개축이 아니고 재축에 해당되죠. 그래서 역시 틀렸어요. 디귿,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정개축, 재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요런 맞고. 리얼,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 합계로 말하고, 용적률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면적, 즉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리얼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만일에 이것도 이상이란 말이 없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청수가 50층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는데, 요 이상이란 말 때문에 틀렸어요. 이상이란 말 때문에. 왜 틀렸는지 봅시다. 자, 지금 고층 건축물이 있고 초고층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준초고층은 30층 이상, 자 49층까지. 자, 그 다음에 높이가 120m부터 199.9m까지 해당되면은, 자, 준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이든 준초고층 건축물이든, 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고층 건축물이든 중고층 건축물이든, 자, 피난안전구역에 설치되는, 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면적은, 자, 당의 연면적의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리얼 같은 지문을 보면은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서는 피난안전구역 면적이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고, 그럼 50층, 즉 49층 이하짜리 건물에서는 피난안전구역은 건축 면적에 연면적에 산입이 된다는 뜻이 되어버려요. 반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이상이란 말이 없어져야 맞는 뜻이 되죠. 자, 그래서 고층 건축물은 당연히, 자, 피난안전구역은 연면적이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만일 30층에서 49층까지 중초고층 건축물도 현행법에서는 여기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 면적도 연면적에서, 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 50층 이상인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은 준초고층에 들어가는 피난안전구역은 연면적 산입에 되는 것처럼 반대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이상이란 말이 없어야 리얼이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자, 틀렸다 보니까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것은 디귿과 리얼이 맞는 5번이 답이라는데, 자, 맞는 것은 디귿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모두 정답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방금 앞에서 풀었던 1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약집에 1, 2번 지문에 한해서 188쪽에 있고, 자, 요 지금 현재 38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억은 208쪽에, 그 다음에 니은은, 자, 174쪽에, 디귿은 175쪽에, 리얼은 213쪽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건축법에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문제가 3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부동산 공법 출제는 특히 건축법 출제가 상당히 문제가 좋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대로 된 문제를 출제를 해서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 이런 문제를 출제를 했다는 자체가 출제자가 과연 이 건축법에 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이런, 자, 소위 말해서 졸렬한 문제는 출제를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 점을 한번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좀 반성을 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농지법으로 갑니다. 39번 문제.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할 경우에 농지전용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산지 전용 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다시 산림 복구할 때는 전용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2번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3번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하기 위해서 일시 사용하려는 사인은 3년 이내 기간 동안에 사용한 후 농지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구청장 허가받아야 되죠. 역시 맞는 내용인데 강문이나 토석 채굴일 때는 3년 이내 기간 동안 썼다 농지로 복구해 줘야 됩니다. 역시 맞습니다. 4번 농림수산식품장관은 농지전용 허가를 하려를 경우에 농지보존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역시 맞고. 5번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을 중지 명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필수적 취소 사유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답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소하여야 한다 해야 맞지 취소하거나 조합을 정지를 명할 수 있다면 틀렸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5번이 답인데, 자, 1번 지문은 286쪽에, 2번도 286쪽에, 자, 3번은 289쪽에, 자, 4번은 291쪽에, 5번은 290쪽에, 자, 그 내용이 요약돼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농지법령상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은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할 경우에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번입니다. 100분의 10을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0이 들어가야 되죠. 자, 다음에 농업법인이나 농업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인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하죠. 자, 그래서 3분의 1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에는 100분의 10이, 니은에는 3분의 1이 들어가니까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요약서 280쪽에, 두 번째는 272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40문제 올해 23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의 부동산 공법의 기출문제 풀이를 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드릴 것은, 첫째는 건축법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제기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눈에 보입니다. 과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구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앞에 설명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이의제기가 필요하신 분은 한번 해보는 것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자, 올해 부동산 공법은 특히 건축법 부분 또 주택법의 분양가 상한제 부분, 자,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문제가 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건축법의 3문제 정도가 이의제기가 가능한 문제로 판단이 되고, 주택법에서는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된 문제를 한 두 문제 출제했던 부분, 자, 이런 부분은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과연 좋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의 문제를 뺀 나머지 부분은 그냥 무난하게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제가 제작하고 우리가 사용했던 한 권을 끝내는 부동산 공법,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약 90% 정도를 맞출 수 있고 적중할 수 있는 그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을 하실 경우에는 이런 좀 공법 같은 경우 지나치게 두꺼운 책을 보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최소한으로 좀 정리된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막판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로써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